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발언을 이른바 엠바고 해제 전, 그러니까 보도 시점 전에 온라인에 올린 사람,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MBC가 어떤 근거로 자막까지 입혀서 반복 재생했냐,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 강경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수사권이 약화될 이유도 없고 국민들 피해가 발생할 이유도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2위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공개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공개 변론, 오후에 열린 공개 변론에 앞서서 먼저 취재진 앞에서 여러 얘기를 한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부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폐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넣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새로운 단어들을 썼던 한동훈 장관인데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검수완박 입법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선을 넘었다는 표현도 썼고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다. 한동훈 장관이 헌법재판소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에 선 거는 예전에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때 그때 아마 황교안 장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 거기에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선 것인데요. 보통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소원 사건, 또 위헌법률 제청 사건, 그다음에 이제 이 정당해산 사건, 그리고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 이게 뭐냐면 각 어떤 부처나 정부 국가기관 간에 어떤 권한이 침해됐을 경우에 그걸 심판해달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헌법 정신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제 검수완박법,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법 개정안 이거 자체가 이제 곧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이 검찰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것을 아마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이것이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할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만약 인용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런 역사적인 이 권한쟁의 심판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하겠다 이런 어떤 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이 한동훈 장관의 말 인상적이네요. 선을 넘었다. 거대 야당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직접 읽어볼게요. 한동훈 장관 말은 이렇습니다. 민양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수정안 끼워넣기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이므로 위헌이다.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기자들에게 반문을 했어요. 왜 법무부 장관 직접 변론하냐? 직접 변론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일해야 한다. 조금 더 좀 살펴보고 가고 싶어서 노도열 교수님, 법대 교수시니까 이게 왜 어떤 부분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좀 쉽게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 111조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듣는 게 보통 헌법소원이 제일 많이 듣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위헌법률 심판도 있고요. 또 우리 역사상 뭐 탄핵도 있었고 정당 해산도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권한쟁의입니다. 권한쟁의인데 예. 이건 또 국가기관 상호 간에 어허. 국가기관 상호 간입니다. 국가기관 서로 권한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이걸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재가 어떤 기관이 어떤 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든가. 지금은 입법부 대 행정부가 된 셈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일단.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제 그 국회를 상대로 해서 그렇죠. 이와 같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데 이 말 그대로 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권한제 국가기관 상호간이라 했으니까 예. 국회는 국가기관이 맞죠. 그런데 법무부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헌법에서 얘기하는 국가기관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법무부 소속인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검수완박 입법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명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예. 넘기 어려운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법무부와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바로 국가기관에 해당하느냐 아하.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제 전망까지 얘기해도 괜찮나요? 아이 그럼요. 네, 전망을 좀 얘기하면 쉽지 않다. 뭐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선 쉬운 길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쉽지 않고요. 지금 현재 국회는 이 부분 말고 법무부가 지금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말고 예. 또 하나가 국회의원들 즉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국회 상대로 해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거니까 국가기관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법무부와 그 법무부 검사들이 국가기관으로 인정받아서 상관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첫 번째 장애물부터 넣기가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장애물이 쉽지 않다는 건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손을 들어주면 그만큼 또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또 엄청난 일을 해낸 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고위험 고수익. 그러면 노 교수님 이거 네.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 나오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예, 보통은 뭐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상당히 그 한 번 변론으로 끝낼지도 잘 알 수 없고요. 예. 만약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면 한 번 더 변론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한 번 변론으로 끝내고 뭐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최병무 의원님 어제 저희가 헌법재판소 앞에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화환들이 꽤 많이 깔려 있었다. 뭐 이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지금 단순한 헌법재판소의 여러 판단을 넘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변론하는 뭐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방청 경쟁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방청석이 그 여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한 10석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마 몇백 명 수준이 그 신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몇십 대 1, 뭐 금방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뭐 저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공개 변론이라는 것이 워낙 그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내가 꼭 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관심도가 좀 떨어진 측면.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면서도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그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 이 그 심판이 어떻게 될까? 과연 한동훈 장관이 저기 가서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뭐 하는 부분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 관심이 한꺼번에 겹쳐서 아마 36.9대 1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노돌 교수님의 개인적인 전망은 뭐 한동훈 장관에게 유리한 판은 아니다. 뭐 다만 뭐 앞으로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잘 지켜봐야 되는데 여러 방청객들의 수치만 봐도 경쟁률만 봐도 꽤 관심이 많고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대체적입니다. 한동훈 장관 선을 넘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오늘 대리인단이 출석을 했는데요. 재판에 앞서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이 사건 법률도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변론을 앞서서 국회 측도 마찬가지로 기자들 앞에 섰는데 대리인 그러니까 보셨던 것처럼 장주영 노희범 변호사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국회 쪽에서는 뭔가 이번에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했던 철험의 수석 의원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지 뭐 그냥 합리적인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미리 여쭤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국회를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철험이나 법사위원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국회 차원의 이론인 거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이제 대리인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한동훈 장관 측에는 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이제 여기에 이제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예. 또 이 국회 측에서는 전 국회 헌법연구관들이 이제 또 대리인을 맡고 있고 정말 헌법 전문가들의 어떤 불꽃 튀기는 대결이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제 이 법무부가 자격이 있느냐부터 아마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즉 국가기관으로서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은 소추권과 기소권이 없는데 왜 이제 자격이 되느냐 이 문제부터 아마 이제 논쟁이 시작되고 아마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번 변론이 시작되면 이 헌법재판관들끼리 이제 몇 번의 어떤 평의를 거칩니다. 평의를 거쳐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내고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자격이 없다는 게 되면 바로 이제 아마 각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소송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결론이 일찍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왜냐하면 거예요? 이제 그 법무부를 국가기관으로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뭐 빨리 결론이 난다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 자격이 있다고 그런다면 아마 상당한 기간이 아마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아무리 검수완박을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쪽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올 의무도 없고 그렇죠.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 국회의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는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예. 그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예.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서 진행이 됐던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번번이 부딪혀 왔었습니다. 예상대로 잘못되면 장관 사퇴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직을 국민에 의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박하듯이 직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사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의원님, 그럼 반대로 헌법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관님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저는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나 해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이라고 써놓고 이라고 읽어달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그동안의 우리 입법 해석이라든가 여기에 정확하게 반하는 것이고요. 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쪽의 얘기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아까 노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
얘기를 했고 국회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심사하고 의결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한동훈 장관 측 그러니까 법무부와 국회 얘기는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노돌 교수님 결국은 그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입장에서는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러니까 절차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뭔가 승산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한동훈 장관이 첫째 장애물 국가기관이라는 그 장애물 넘는다 하더라도 저건 이제 들어가서 결국 내용에 따라서 이제 실제 본안에서 다퉈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 부분은 그러니까 다 절차 위반했다, 위헌성이 있다,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이게 반헌법적이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권이 다 뭐 침해가 되었다 이렇게 되더라도 그것이 위헌이 되는 건 직접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권한쟁의 심판이지 예. 법률의 위헌 심판이 아니에요. 저 문제는 만약에 이제 법률의 위헌 심판을 한다면 예. 누군가가 그 법률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해가지고 저건 충분히 위헌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차, 뭐 예, 위장탈당 같은 절차도 거.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예. 근데 이건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권한쟁의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했느냐 이거니까 저런 식의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의 위헌성이 있고 절차적 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무슨 위헌성이 말씀인지 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권한쟁의 심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그럼 이걸 법적인 거 말고 정치적으로 좀 풀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겼지만 뭔가 쉽지 않은 길인 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알 테고 네. 그렇다면 어쨌든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결론과 다르더라도 결과가 네.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걸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저도 바로 그런 내용인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법률적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예상했던 것도 바로 뭐 수사권 문제나 절차 논란을 가지고서 예. 아 이거를 뭐 법적으로 뭐 헌법 몇 조에 따라서 뭐 검사 그 영장 청구권 또는 수사 기소권 뭐 이런 것들이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굉장히 법률적 논쟁이거든요. 예. 그런 논쟁으로 이끌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냥 보통 비법조인도 알아듣기 쉽게 뭐 위장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이런 것들이 우연이다. 이런 식으로 나갔단 말이죠.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법이라고 봐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법률적으로 가서 헌재에 가서 다투겠다는 거라기보다는 일반 국민들한테 지금 이게 뭐가 문제다 하는 거를 쟁점을 좀 드러내 보인 측면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국민 홍보 효과를 좀 노린 거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법률적 논쟁에서 설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밀리는 그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예. 나는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같은 여러 가지의 그 꼼수, 예. 민주당 측의 꼼수죠. 그런 것들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재소환을 했다는 점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성공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그 굉장히 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률 반, 정치 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법률 반, 정치 반. 그 얘기는 막 선을 넘었다. 이걸 멈춰줄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뿐이다. 이런 상당히 여러 정치적 수사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다. 저게 법률적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위장탈당 얘기도 좀 더 부각하고요. 유현정 의원님.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앞으로도 여러 변론이 진행이 될 거고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동훈 장관 지지자들의 여러 화안들도 좀 여러 눈길을 끌었는데 검수완박 입법에 반하는 공개 변론 뭐 이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탄핵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탄핵 문제를 거론하면 할수록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높아진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역대 보던 장관들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죠.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자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을 못한 이제 인혁당 사건 관련한 거라든지 그걸 해결할 때도 보면 내가 책임지겠다. 배임이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문제를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즉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풀지 못하는 문제를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어떤 진보층 진영에서도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이제 그런 행보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사실 본인이 안 나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이게 헌법재판에서 지더라도 내가 나가서 직접 설명하겠다라는 문제를 보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보던 장관들 예를 들어서 그냥 국회의원들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당당히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어떤 정책인 입장을 국민에 설득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장관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장관이 뭘 잘못했죠? 장관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돼서 책임지는 게 잘못입니까? 자기 장관에 관련해서 이런 헌법재판 설명하는 게 이게 잘못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오히려 민주당이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불법이나 비리가 있다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면 할수록 한동훈 장관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말을 대략 종합해보면 법리 대결도 법리 대결이지만 일단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쉽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여론전도 펼치고 쉽게 접근하겠다 이런 의도도 여러 읽힙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한 얘기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 바로 한꺼번에 만나보겠습니다. 10위부터 열어볼까요? 수유역 폭행. 지금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도 저 영상 몇 번이나 돌려보게 되더라고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허 변호사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이 흡연할 때 무단 투기하거나 또 지하철 역 근처에서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을 하니까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여성에게 이 흡연하고 하지 말라 이렇게 제지를 하니까 이 여성이 갑자기 본인은 지금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공무원에게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이제 폭행을 가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검은색 가죽 자켓 입은 저분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여성인데 예. 못 가게 남성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머리 쪽을 가격하기도 하고요. 하체에 수차례 발길질들도 저렇게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왜 그러냐고 소리 지르고 말려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렇게 수차례 폭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담배 좀 꺼달라고 공무원이 얘기했더니 네가 뭔데 하면서 저렇게. 글쎄 영상을 제가 계속 봐도 글쎄 운동하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저렇게 자연스럽게 폭행하는 듯한 모습도 좀 더 깜짝 놀라는 얘기가 있었고 강북구청 관계자는 지하철 10m 이내 흡연실 과태료니까 적발 뒤에 신분증을 요청하니까 폭행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에 입건이 된 상태라면서요? 네, 지금 저렇게 되면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죠. 지금 저 단속했던 사람이 강북구 보건소 수석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담배 피지 마라, 담배꽁초 무단 투기하지 마라 다 공무집행의 영역이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니까 정확히 좀 저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폭행당한 공무원이 전치 2주 정도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전원으로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 폭행을 당한 공무원과 폭행을 한 이 10대 여성 얘기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으로요. 지난 3월에도 60대 남성에게 폭행을 휘둘렀던 일명 9호선 폭행령 사건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영상 잠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상상이야. 생겼어. 상상.
지금 보신 영상과 그리고 이번 어제 있었던 이 수의역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더라도 어쨌든 이게 모욕 폭행이었던 9호선 사건. 수의역 사건은 지금 공무집행 방해죄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물론 이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적용 법조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9호선 저 사건에서도 지하철의 주치 상태에서 침을 뱉으니까 이 60대 남성이 그러지 마라 이렇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건이거든요. 모두 다 공공장소에서 당연히 지켜야 될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주변에서 제지를 하는데 저렇게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든가 공무원을 폭행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해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사실관계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과 맞다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 두 사건 다 엄벌에 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역 폭행 사건 얘기는 저희가 잘 지켜보고 추가 소식 혹은 뭐 폭행한 쪽에 반론이 만약에 있다면 그 소식도 좀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9위인데요. 글쎄요. 사건 사고 저희 이 이슈를 전해드릴 때 연예인 얼굴이 등장하면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닐 텐데 키워드는 양성 반응입니다. 어제 저희가 배우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엔 이 얘기입니다. 작곡가로 출발을 해서 이른바 고기 먹방으로 유명세를 탔던 바로 이 돈 스파이크 씨가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 스파이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무언가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한 음악도 이틀 만에 그만둔 사람입니다. 저의 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고스트, 고기 아티스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투적으로 자극적으로 고기 하면 돈 스파이크, 돈 스파이크 하면 고기가 생각나실 수 있도록 이 유튜브의 세계에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피스. 뭐 음악계, 뭐 예능 꽤 전천후로 활약했던 돈 스파이크 씨인데 어젯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가 됐고 긴급 체포.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저희가 정확한 그 마약의 양은 설명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 1,000회분을 압수했다. 꽤 많은 양을 직접 본인이 갖고 있었네요. 마약은 사실 투약보다 소지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인데 1,000회분이라고 하면 정말 상당한 양의 마약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직접 투약도 했다고 하는데 뭐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투약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또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마약 같은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약물의 종류나 뭐 그 다양한 그런 거에 따라서 처벌이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남 일대에서 수차례 투약한 정황이 있다. 이번 한 번이 아니다. 이게 좀 더 앞으로의 경찰 수사 결과에서 더 드러날 테고 그러니까 더 죄가 무거운 거고 필로폰 1,000회분을 소지하고 있었던 게 더 문제다. 뭐 실망스럽네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돈 스파이크 씨가 과거에 본인이 SNS에 썼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5년 전에 주치감경은 가중처벌된다라는 글을 썼다가 이게 또 부메랑이 됐다. 이번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여러 다시 회자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 글을 보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물론 음주와 마약은 다소 뭐 결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가중됐을 때 굉장히 심해졌을 때는 중독성이나 환각 효과를 심하게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마약 같은 경우에는 한 해만으로도 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고 개인의 어떤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 올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주의 어떤 위험성을 알던 사람이 지금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 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어제 배우 곽도원 씨는요.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었는데 일단 돈 스파이크 씨는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고 특히 본인이 운영하는 한 식당도에서 또 별다른 영업도 좀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돈 스파이크가 물론 수사를 진행을 해서 도대체 어떤 경위로 마약을 투약하게 됐고 여기까지 왔는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뭐 작곡, 예능, 먹방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렇게 끔찍한 범죄에 또 휘말리게 됐고 또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받고 있고요.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 본인도 자숙하고 반성의 시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구속영장 신청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영장이 신청되면 지금 투약한 횟수라든가 아니면은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분량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증거인멸 우려가 만약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지금 입장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이 구속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명 작곡가 먹방으로 잘 알려졌던 돈 스파이크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8위 볼게요. 8위. 꼬마 어른. 앞서 두 사건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면 저희 사건 사고 마무리는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끝났으면 해서요. 꼬마 영웅 한 명이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기 전에 관련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을 좀 바꿔도 되겠네요. 자기만한 스티로폼, 이 쓰레기를 자전거를 정확히 세워두고 푸른하게 정리하는 꼬마 영웅. 이게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좀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네, 영상 보면서 안 좋은 소식만 있다가 저도 저절로 엄마 미소가 나왔는데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아이가 부끄러운 어른의 거울이 된 사건입니다. 예. 이 제보자가 퇴근길에 이 장면을 목격을 한 건데 지금 어른이 저렇게 쓰레기 더미 스티로폼 박스거든요. 저거를 쳐서 넘어뜨렸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가잖아요. 예. 그런데 저렇게 꼬마가 등장해서 자전거를 멈춰 세우더니 내려서 자기 몸짓만 해요. 저 스티로폼 박스가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고 또 똑바로 세워놓고 이런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다 정리하고 자전거에 올라탔다가 정말 귀여운 게요. 너 가만히 제자리 있어 이렇게 하듯이 손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도 어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다. 지금 손짓하는 장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네, 어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보기에 그래도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을 올린 것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 어린이 좀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 글쎄요. 예. 지금 이 꼬마 영웅 얘기가 좀 비슷한 영상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쓰레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이것도 제보자를 통해서 알려진 영상인데 치우지 않았다면 많은 차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뭐 돈벼락 맞으시길라는 얘기까지 허 변호사님 이 고민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쓰레기 치울까 말까 했던 뭐 얘기가 전원으로 들리자면. 지금 비가 오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새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갈 길도 바쁜데 앞에 쓰레기 더미 그냥 피해가면 될 텐데 본인도 한 20초 정도 저걸 치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예. 옷은 새로 빨면 되고 또 트렁크에 우산 있으니까 사고도 예방하고 다른 사람들 혹시 피해도 또 예방할 겸 내려서 치우자 마음을 먹고 저렇게 비바람 맞으면서 우산 쓰고 나가서 한가운데 놓인 쓰레기 더미 치웠다고 하는데요. 예. 저 치운 사람도 대단하지만 또 뒤에서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기다려주던 뒷차 운전자들도 정말 훈훈한 모습을 같이 만들어낸 것 같고요. 예. 저게 지금 쓰레기 더미가 곳만한 정말 큰 봉지였대요. 네. 저게 도로 한가운데 있으면 정말 사고 위험 있거든요. 아하. 특히 빗길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인명피해나 사고 위험을 막았다 정말 칭찬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예. 대출금 갚을 정도만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저런 위트 있는 댓글 답변 얘기까지
쓰레기 관련된 두 사람의 기분 좋은 뉴스까지 이번 사건 사고에서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소화전에 물이 나오지 않았다. 현장에 쓸려오는 이 얘기입니다. 어제 대전의 한 대형 아울렛 화재 참사로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합동 감식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발화 당시 영상이 담긴 초반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한 2, 3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검은 연기가 차단이 가라앉아갖고 땅만 보고서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아울렛이다 보니까 의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적재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화가 연소가 된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20초 만에 큰 불이 나면서 화재 검은 연기가 불같이 피어올랐다라는 얘기가 많아서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본격적인 현장 감시 시작이 됐는데 허준 변호사님, 좀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제보나 증언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했더라면 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 관계자에 출동했던 이 소방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옥내 소화전에 수관을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화재를 진압을 하려고요. 그런데 고압으로 바로 쏟아져 나와야 될 물이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총각이 급한데 그래서 이 소방대원이 다시 지상으로 뛰어나가서 소방차에 이 물을 연결을 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진압을 시도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세워진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최신 쇼핑몰인데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예. 전문가에 따르면 소방 설비 밸브, 그러니까 물 공급하는 밸브가 잠겨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배관이나 펌프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옥내 소화전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스프링클러도 이 같은 배관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같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얘기에 따르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작동한 거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예. 또 현장에는 밑에 물이 고여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 정확하게 지금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 소방 점검이 6월에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지적됐던 사항들이 제대로 다 이행이 됐는지 정확한 화재 원인 밝히는데 이런 사항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블랙박스 영상,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차량에서 찍힌 저 블랙박스 영상만 봐도 초반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가 갑자기 검은 연기가 이렇게 차를 휘감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순식간에 지금 이 차는 후진하고 있고요. 얼마나 순식간에 이게 당시 대형 아울렛에 불이 번졌는지를 간접적이나마 지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금부터 만나볼 화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대전을 찾아서 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헌화를 하고 합동부장소에 헌화도 하고요. 관계자들 통해서 진상규명 하겠다 보고도 받고 유족들을 직접 위로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순방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하루 이틀 오늘 일정을 소화하고 일단은 부랴부랴 대전을 나가서 대전에 가서 관계자들 만났고 유족들을 좀 위로했는데요. 오늘 유족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위로를 받기도 했고 일단 기자회견, 유족들의 기자회견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왜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발생 시 최신식 소방 시스템이 대형 화재로 이어져야 했는가? 왜 그들은 탈출하지 못하고 사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가? 현대, 정치, 시장, 국정자, 관계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이야기를 대변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내려오시오. 확인하소서. 무적들을 모두 맞춰서 35선 청년이 꽃도 못 피우고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네, 노돌 교수님, 여러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퇴근 1시간여 남긴 상황에 참배를 당했던 신입사원도 있고요. 본인이 화재 직후에 소방시설 점검하고 대피 방송하느라고 정작 자신은 못 빠져나왔다. 업체 직원 B씨 병원에 이송됐으나 지금 의식불명 중상이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전해집니다. 네, 우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족들께 애도와 위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폭우 피해도 그렇고 이런 사고 발생하면 늘 피해 중심에 있는 게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이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역 작업을 담당하던 그런 분들, 청소 담당하던 분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안타깝다고만 얘기하고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서 이거 뭐라고 참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질타하고 뭐 매번 얘기해도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안 되는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또 최신 건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전에 많은 화재 사고 났을 때 스프링클러 작동하지 않고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고 이럴 때 그 오래된 건물이라 뭐 법규에 적용되지 않아서 그렇다 했는데 이거는 2년밖에 안 된 건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이 지금 운영하는 그런 건물이고,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반듯하게 보이는 건물이라도 결국 그 내부에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더더구나 6월 달에 뭐 점검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런 얘기 좀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대대적으로 뭐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 대형 아울렛 화재 참사 얘기,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 얘기까지 사건 사고 소식과 함께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6위와 5위를 만나보겠습니다. 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명 대표 측근, 이 쌍방울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뭐 걸려있는 사건입니까?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선물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하시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이화영 전 부지사, 일단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알려지기로는 쌍방울로부터 정치자금 받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도 사용하지 않았고 혐의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일단 이화영 지금 현재 킨텍스 사장입니다. 킨텍스라는 게 이제 일산 쪽에 있는 전시 공간이고, 이게 이제 경기도하고 정부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도 역임을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킨텍스 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이 쌍방울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법인 카드라든지 차량 세대, 이 차량 세대 같은 경우 리스트료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또 고급 외제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런 혐의로 지금 이제 이 구속영장이 신청에 대해서 오늘 심사를 했는데, 예. 일단 본인은 뭐 오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검찰이 이렇게 영장을 신청할 정도면 나름대로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있을 텐데 전혀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본인이 실질심사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보통 어떤 혐의를 인정하고 하면 영장이 보통 발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이럴 때는 영장 발부가 되는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혐의 부인이 일반적으로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현재로서는 아마 일단 검찰도 나름대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일단 본인은 오해를 풀고 입장을 밝히겠다.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뭐 시점은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근데 이미 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혹은 검찰이 특정하기로는 2017년부터 법인카드를 쌍방울로부터 여러 장 제공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인데 대략 3억 원 넘게 썼다. 그리고 법인 차량도 3대나 제공받았고 측근에게부터 급여 명목으로 9천만 원을 쌍방울로 지급했다. 이것도 정치자금으로 판단이 된다. 물론 뭐 이걸 오늘 영장심사에서 다투긴 하겠지만 전면 부인했다는 게 조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이화영 지금 뭐 전 평화부지사 그리고 지금 킨텍 사장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조선일보 보도의 저 내용이 맞다고 하면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검찰이 지금 기소 내용이 사실이란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공직자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공직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본인이 뭐 법인카드를 써가지고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법인카드에 한도 내에 썼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공직자로 근무하면서도 만약에 어떤 특혜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물품을 제공받거나 아니면 법인카드를 제공받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언론의 보도에 근거해서 검찰의 기소 내용이 만약 저 내용이 맞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영 지금 이제 킨텍 사장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략 총 3억 원 넘게 쓴 혐의를 검찰은 혐의로 잡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 쓴 적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직 당시에 경기도의 여러 대북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북측의 옥류관을 유치하기 위한 남북 관련 관계자들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옥류관이 남측에 온다, 뭐 분점을 낸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옥류관이 상징하는 이산가족들의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두는 게 어떤가. 경기도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에 관한 실행 가능한 어젠다를 도출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에 반영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 뉴스탑에 오랜만에 출연하신 민주당 장경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뭐 늦었지만 최고위원 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 의원님,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맞물려서 3년 전에 쌍방울과 북한 측이 이런 대북 관련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에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동석을 했다. 이게 어쨌든 쌍방울과의 정치자금 받은 것과 떼야 뗄 수 없는 거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혐의로 포착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께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어찌되었건 남북관계의 경제협력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주어진 권한과 이 역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뭐 본인이 어떤 특혜를 받거나 어떤 이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남북간의 교류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 사실관계 이상의 여러 가지 어떤 범죄 사실 또 의혹이 드러나야지만 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쌍방울이 뭔가 경기도로 우회 지원을 한 거 아니냐. 대북 사업이라는 중간을 매개체를 두고 이게 당시 이재명 지사를 염두에 두고 지원한 거 아니냐. 그래서 법인카드도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언론 보도나 특히 검찰이 이걸 포착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건 너무 지나친 이제 뭐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 담긴 시나리오라고 보고요. 검찰의 희망 시나리오라고. 쌍방울 입장에선 여러 가지 남북관계 협력, 경제 협력과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그 역할을 맡았던 경기도 내에서 평화부지사를 맡았던 이화영 부지사가 그 업무를 현안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과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뇌물을 받으셨는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보고요. 이 부분을 이 평화부지사가 남북경제협력의 논의 과정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 당시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좀 더 여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 연관관계는 지금 밝혀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 의혹을 제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이 되더라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미칠 타격이나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화영 부지사님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금 기각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측근에게도 기각됐는데 이화영 부지사도 저는 오늘 있을 구속영장 심사에도 아마 기각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요. 예. 실제 뭐 이 인용이 된다 할지라도 도지사와의 연관관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구속될지 말지는 좀 저희도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말고도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입니다. 정진상 실장의 이름도 또 다른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예, 그러면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을 지사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성남FC의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취임 직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진상 실장과 모든 걸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주요 사안은 정 실장이 근무하는 성남시청 2층에 방문해 보고했다. 이 진술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성남FC의 대표를 맡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예. 원래 성남FC는 시민구단입니다. 그래서 구단주가 성남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결재를 받지 않고 모든 내용을 정진상 당시 정책보좌관, 이제 우리가 흔히 정책실장이라고 부르지만 6급입니다. 근데 6급의 정진상 보좌관하고 상의를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의 성남FC 구단주 역할을 했다. 이제 이런 실질적인 그 증언이 나온 건데 잘 아시다시피 정진상 실장은 성남FC의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후원금 모금부터 성남FC 구단 운영 뭐 이런 문제까지 전부 관여를 했다면 적어도 성남FC에 관한 한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거의 대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하고 뭐 이런저런 내용을 그 지시받고 뭐 했던 그런 전 과정이 아마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일과 동일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저 진술은 대단히 앞으로 성남FC의 후원금 의혹이나 뭐 이런 부분을 검찰이 수사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FC 의혹은 아마 지금 검찰이 거의 다시 수사하다시피 좀 진행하는 것 같죠. 어제 네이버나 차병원을 압수수색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이슈도 좀 더 지켜보고요. 그런데 야권 내부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야권 스피커 중에 하나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는데 야권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좀 말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차기로 머릿속에 착 떠올릴 사람이 현재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도. 이재명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하다.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재명 대표 임기 동안 새로운 인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걸 자기 임무로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도. 두 번째, 세 번째 인물이 있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김어준 씨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떠나서 일단 이현정 의원님, 뭐 야권 내부로 보면 경쟁자 키워야 된다는 김어준 씨의 말은 뭐 설득력은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저는 일단 김어준 씨가 플랜 B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들 속으로는 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가 있어서 이 선거법 위반은 이미 이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게 만약 유죄가 된다 그러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생각 안 한다면 그건 정당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총선 직전에 그렇게 된다든지 내년 대선 직전에 그렇게 된다든지 그럴 경우는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의 운명과 민주당의 운명이 함께 다는 듯한 느낌이 들수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김어준 씨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의 한 일원이다. 예. 지금 이 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되면 그럼 민주당의 다른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아주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즉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지지자들이나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이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겠지만 그러나 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생존하느냐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는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의원님, 다른 누구도 아닌 야권 스피커의 선두에 있는 김어준 씨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의 여러 지지자들이 진 개딸들 있잖아요. 개혁의 딸들이. 이재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김어준이다. 경쟁자를 키워야 한다는 건 망상이다.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수천 개의 댓글 중에 아마 좀 가장 자극적인 댓글을 뽑아오신 것 같은데요. 뭐 당연하게 원론적인 의미에서 이 어찌됐건 이 선거는 여러 후보자들이 이 어떤 역동성과 비전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후보로 선출하는 여러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매우 이 국민들로부터 또 지지자로부터 주목받아야지 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의 총재 시절에도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도 경쟁 후보가 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는 경선도 다 경선을 거쳐서 됩니다. 그런 과정을 원론적인 의미에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 선출을 예상했기 때문에 대표 후보를 출마를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제 컷오프 과정에서 이 마지막까지 완주했던 후보는 박용진 후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만약 전 대통령 당대표 후보가 사퇴했다면 이 선출이 그냥 단독 선출로 끝났겠죠. 이제 그런 방식은 적절치 않다,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당 최고위원이시니까 직접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네. 이재명 대표 얘기와 오늘 구속 기로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 측근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오늘 조금 일찍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검수완박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예. 마약 고기는 정말 맛있을 때나 하는 말인데 돈 스파이크 씨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말씀 같고요. 어른보다 어른이가 더 낫다. 대한민국 어른들 각성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쓰레기 치운 그 꼬마 아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인들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3개월 전에 안전검사 했다는데 저 아울렛은 왜 부실하냐. 예.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 이 얘기로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음, 4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순방 중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 진상규명을 강조하면서도 비속어 관련된 언급은 따로 없었는데요. 그런데 논란의 그날 아침 온라인에요. 윤 대통령이 비속어로 미국을 비판한 것으로 단정해서 보도 시점 전에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그 전에 오늘 국회 운영위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일어난 욕설, 막말 파문에 대해 대통령을 부끄러워하는 국민께 사과를 하시기는커녕 언론을 탄압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화려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수행했던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직원들 관료들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 탄압 말하시는데 언론의 자유는요. 거짓말할 자유가 아닙니다. 뉴스에 자막을 달아서 하는 거 그거 이상 안 합니까? 반로하는 미국을 왜 넣어요? 그게 창작이지 어떻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까? 보도유에 된 자료가 어떻게 흘러나갑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 하고 아니 이름을 거론 안 했잖아요. 발언을 하면 논쟁밖에 안 되니까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기먹은 사람 없습니다. 오늘 국회 곳곳마다 고성이 오고 왔는데 이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MBC보다 빨랐던 윤 대통령 이 비속어 논란.
글을 작성한 사람이 민주당 의원, 초선 의원의 보좌관이다. 이 내용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 언론의 보도가 처음으로 된 것은 이제 MBC가 10시 7분에 영상을 올리면서 아마 국민들은 이제 보셨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9시 33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고, 이걸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를 받아서 각 언론들이 한 9시 50분쯤에 이제 기사를 씁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요, 이미 9시부터 이 D프라임이라는 이제 하나의 인터넷 그 사이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 커뮤니티 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윤석열 대형 사고 쳤네요라고 이제 글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현지에서 행사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미 의회와 바이든을 모욕하는 발언을 우리 취재단 영상이 잡혔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워딩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네, 음성으로 잡혔습니다라고 또 친절하게 또 답변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비보도로 읍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MBC는 내보낸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곧 보도가 됩니다. 또 이렇게 바로 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MBC가 이제 알렸는데, 그런데 또 그다음에 이 사람이 보면 과연 누굴까라는 이제 의문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부 사정들을, 언론사 내부 사정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뭐 기자이거나 내부 전문가의 따름인데, 문제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지금 필명을 극여울의 끝이라는 필명을 쓰는 지금 민주당 비례대표의 선임 비서관이었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과연 이분은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 물론 뭐 이분이 전직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입니다. 예. 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현재 그 언론사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내용, 구체적으로 지금 뭐 엠바고를 받기로 했다 안 받기로 했다 등등 이런 것까지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일단 제가 가진 의문은, 그럼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서 받았는가? 과연 이걸 그냥 이 댓글에만 올리고 끝났던가? 그러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디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았던가? 이게 사실은 언론 윤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언론에 보도하기 이전에 이런 거를 언론과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유출하는 거는 이 심각한 언론 윤리 위반입니다. 방송사 밖으로 유출한 건 큰 문제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내부 사정들을 이렇게 순수하게 내온다면 언론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 내용을 다른 사람이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직업윤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언론, 이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어떻게 이 내용을 알았으며 이 내용을 전해준 사람은 누굴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뭐 새롭게 나온 내용이니까. 지난 22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전 9시 윤 대통령 대형 사고 쳤네요라고 했던 이 글을 쓴 인물은 다음 앞에 시 보겠습니다. 앞에 그래픽이요. 10년 덕이 기자를 생활한 지금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다. MBC보다 빨랐다. 장경태 의원님.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이 우리 국회를 모독하고 민주당을 이 XX로 표현한 그게 문제라고 본질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의 보좌진이 정말 중요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온라인에 이런 걸 미리 유포한 건 좀 부적절한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욕설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를 지금 거짓말로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미 대통령실에 홍보수석했던 해명마저도 계속 뒤집어지고 바뀌고 있습니다. 예. 뭐 처음에 바이든이 아니었다 했다가 또 이 멱살이 아니었다 했다가 또 어떤 이 바이든을 날리면 말리면 또 발리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 소음을 제거한 버전부터 시작해서 뭐 9.5배속으로 0.9배속으로 한 버전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계속 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 보고요. 대통령께서 그냥 좀 유감 표명하시고 사과 말씀하시면서 외교 과정에서 다소 좀 부적절했다 하시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MBC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전 국민 듣기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송출된 시간 다 조사해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8시에 많은 정치부 기자들의 단톡방에 돌고 있었고요. 실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을 하셨던 최고위 전에 저도 봤습니다만 9시 반 무렵에는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엠바고도 사실 9시 39분에 풀리기도 했고요. 뭐 대통령실의 대응 문제는 뭐 이후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대통령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발언 자체가
만약 엠바고를 문제 삼으신다면 뭐 보도 유예 이런 발언까지 하셨는데 예. 그러면 기자들 단톡방에 앞으로 이 엠바고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여러 가지 대국민 연설문부터 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까지 다 저희가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길 바라고요. 어찌되건 이번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논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 의원님 말씀은 민주당 소속의 보좌관이 뭐 글쎄 엠바고 얘기를 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여론 형성이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유출한 거는 뭐 전혀 부적절한 거랑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8시에 이미 많은 단톡방에서 다 돌았기 때문에요. 기자뿐만 8시에 아니라 다 이미 거의 다 봤습니다. 8시, 또 9시 사실과 좀 사이에. 다른 부분도 있을 뭐 텐데. 그거는 각자 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찌됐건 다 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게재하거나 혹은 지금 특히 이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문제를 삼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의원님은 받으셨어요? 보셨습니까? 저도 어디선가 8시에? 봤습니다. 아, 네. 8시에 보셨어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보셨다고요? 최고위원쯤에 네 봤습니다. 네, 최고위원 할 때. 네. 그러네요. 8시라는 시점은 조금 더 새롭게 나온 내용이어서 예. 시간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요. 최고위 예. 전에 아무튼 저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MBC 네. 내부 노조 얘기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의 선임 비서관이 왜 이 말을 온라인상에 유포를 했냐. 곧 보도된다고 말을 했다라는 게 온라인 게시판에 미리 올라왔다. 네. 이때가 오전 9시 17분, 20분, 23분으로 지속적으로 답글을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기사가 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이것도 알고 있었고 MBC가 곧 보도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그거를 이 민주당 보좌진이 알 수 있는 그 채널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MBC 측하고 뭔가 소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MBC 기자 또는 MBC의 뭐 카메라 기자든 아니면 취재 기자든 누군가가 이 민주당 보좌진과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처음에는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동영상 말고 글을 올렸단 말이죠. 그 글에는 뭐 이 땡땡과 바이든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날리문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게 지금 그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도 문제가 되는데 이미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바이든과 이 땡땡을 거기다 명시적으로 해서 글을 올렸어요. 예. 근데 그 버전은 MBC만 알고 있는 버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2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바이든과 이 땡땡이 그 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사고를 쳤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단어를 모르고 그냥 영상을 들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이 민주당 보좌진은 이제 MBC 측과 끊임없이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상의를 하고 있었던 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추론이십니다. 들고 예. 그건 이제 아니 왜냐하면 그 버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9시 33분에 얘기했다는 것이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진상규명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9시 33분에 최고위에서 발언을 한 게 뭔가 MBC와 유착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러면 이 선임 비서관의 영상을 보고 발언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 사람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의 전 당직자도 9시 41분에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영상을. 예. 그런 영상이 있고요. 그만큼 여러 사람이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하. 제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자, 대통령이 이 영상이 찍혔을 때 이 영상이 공개되는 것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 대통령이 외교를 하러 정상에 나가셔서 부적절한 발언을 사용하셨어요. 그럼 그건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공개한 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바이든이란 발언이 아니고 날리면이란 발언이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지만 예. 초기에 만약 이 언론사들이 대체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대부분 다 바이든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자막을 단 것도 문제를 삼으시는데 일단 자막은 목소리가 안 들릴수록 더 많이 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 아주 기계적으로 봐서
어떤 발언이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언론사는 대부분 다 그 자막을 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들어봤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이든으로 들리지 않는데 이분들 귀에 그걸 바이든하고 달았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의도적으로 정말 바이든이라고 난리만이라고 명확하게 들리는 단어를 바이든은 썼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도 사실은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난리면 어떤 분들은 바이든 이렇게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 이 사안은 분명히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돼야 된다고 보고 있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자체는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공개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최준봉 교수님은 언론학자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공개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엠바고라는 거는 그 기자들이 자, 이걸 특정 시점까지는 이제 내부적으로 일단 보안을 유지하고 9시 39분 이후로 틀자라고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엠바고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는 그 내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알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국민의 알 권리와 이게 언론의 윤리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엠바고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죠. 엠바고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언론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그다음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좀 더 이야기하셨지만 어떻게 들리는지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거를 자막으로 명시적으로 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들리지 않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국민에 대해서 알릴 권리인가요? 자, 이런 데도 들리고 이렇게도 들린다고 예를 들어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들린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는 그거야말로 왜곡 아닌가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자, 헷갈리는 것들을 나는 이렇게 들어,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들어. 몇몇씩.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이 방송국 가면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 제거 기계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우리가 해보니 이런 말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영상을 내보내면서 자막을 그렇게 확정짓는 게 과연 언론이 해야 될 기본적인 사명인가요? 제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엠바고 얘기를 하셨는데 엠바고는 신사협정이에요. 말씀 언론 윤리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바고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정하느냐, 뭐 언론 전체가 다 동의하셨다고 했는지 대통령실에서 정했는지 아니면 기자단이 정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엠바고라고 하는 게 설정되는 기본적 이유는 뭐냐면요, 비밀에 속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어느 이동 동선이 공개가 돼가지고 위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공개됐을 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럴 때 엠바고를 거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 다 그러면 대통령이 실언한 거나 잘못 발언한 것까지 엠바고 다 걸어가지고 다 보도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 엠바고 깨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엠바고를 깨는 것이 국민의 감정에서 봤을 때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엠바고를 깨는 것도 크게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밀에 속하는 내용인데 이걸 공개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자막을 달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MBC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분들하고 대화한 것도 아니지만 MBC가 최소한 이걸 보도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들 귀에는 바이든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 교수님 말씀 그런 죄송한데 뭐 바이든은 들릴 수 있지만 그 주어를 괄호를 치고 미국이라고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거는 설사 바이든으로 저렇게 들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라고 괄호치고 특정한 건 너무 단정진 거 아니냐 MBC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바이든이면 미국으로 가로를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라고 발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MBC에서 의회를 국회로 잠깐 착각하셔서 국회로 말씀을 하셨다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MBC가 그런 검토 없이 그냥 무작정 썼을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엠바고는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 스스로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게 엠바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엠바고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사협정이고 그거는 뭐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기자들 사이에 협정된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만약에 정말 비밀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나가는 것이라면 언론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상당히 파장이 큰 발언이고 그것이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하면 보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뒤에 내용이 참 많은데 준비된 시간은 또 한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진도 잠깐만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떤 취지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해외 순방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MBC를 정조준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MBC는 지난해 야권 유력
대선 후보 부인을 취재하기 위해서 경찰 사칭까지 하며 취재 윤리를 내팽개친 전력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 당에 대해서 편파적 방송을 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직접 MBC 라디오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비속어가 이 논란의 본질이라면 대통령이 뭐 유감 표명이든 그 이상이든 주저할 이유도 없고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제기란 건 저희가 이것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 건 비속어 논란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100%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바이든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전문가들에게부터 들은 얘기는 바이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바이든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민주당 보좌관이 미리 온라인에 유출했다. 뭐 이 부분 말고도 MBC를 향해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건 이 부분 같아요. 관련 비속어 논란 발언이 나왔을 때 미국 정부 이메일로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 번역하는 과정에서 뭔가 완벽히 단정해서 미국 정부에 이걸 유권 해석을 물어본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또 국민의힘 문제 삼고 있거든요. 저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든이 뭐 팔려서 이렇게 얘기한 걸 저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MBC의 문제는 사실은 MBC도 그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늘 MBC 제3노조의 성명서를 보면 그 MBC 국장이라는 사람이 뭐 편집자를 불러서 이렇게 들리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그 무슨 뭐 편집자가 무슨 이 관련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게 물어서 과연 이게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냐. MBC는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정말 확신했는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예. 자, 그럴 경우라도 이게 그 MBC에도 왜 외교부 출입 기자도 있고 뭐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 관계자한테 직접 대놓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거는 좀 외교 문제나 이런 걸 취재 좀 해봤던 사람들은 금방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은 거기에 공식적으로 물을 사항도 아니에요. 물으면 거기서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 아마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건 외교 문제를 취재했던 기자는 MBC에도 많을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인들이 확신도 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처럼 미국 측에 물어봤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적절한 언론의 취재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부적절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사기에 딱 좋은 정도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 의원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MBC는 뭐 대국민 보이스피싱을 넘어서 미국까지 낚아보려고 외교적 자해 공갈을 한 거 아니냐. 아무리 전반적인 분위기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단정한 건 아니냐. 그래서 그 단정을 전제로 또 미국 정부에 물어본 건 문제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도 이 대통령실의 입장에선 혹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미국은 혹은 바이든 대통령은 무서워도 대한민국 국민은 무섭지 않나 봅니다. 예. 만약에 이 반대로 미국의 모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 욕설을 했다면 당연히 이 언론사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어볼 겁니다. 예.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욕설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느냐, 공식적인 입장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하는 게 당연히 언론사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 전제 중에 바이든 대통령을 욕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직 그게 100% 확인이 되는 건 아니지 그것 않습니까? 부분은 이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건 언론사의 역할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만약 이 영어 번역에 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 모든 국내에 있는 언론들의 국제 기사 또 영어 기사를 다 문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번역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있지만 예. 번역을 가지고 논쟁을 삼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보고요. 예. 제 귀에는 정확하게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차라리 대통령실이 이런 갈등과 의혹들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좀 수용하시고 국민들께 좀 죄송하다 말씀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겸허하게 수용을 하는 건 당연히 이제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일단 사실관계, 물론 장경태 의원님 귀에는 그렇게 들렸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들린 분도 있습니다. 예. 이게 명확치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지만 그 음악 소리와 등등을 통해서 명료하게 들리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 백악관에, 미국 국무부에 자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 대해서 이 XX라고 요구했는데 뜻이 뭡니까? 이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또 의원들한테 물었어요.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부적절하죠.
그걸 다 기사로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증도 없이 그거를 미국 백악관, 국무부, 하원의원, 상원의원 다 물어가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객관적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 이게 확정적으로 보도하니 입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현직 의원이 직접 출연하셨으니까 전 이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당론을 채택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어요. 박진 장관은 국익인 외교를 정쟁으로 삼는 게 안타깝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뭡니까? 일단 이미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 관계는 뭐 파탄 났고요. 한중 관계도 이미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 관계도 사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 패싱하면서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마저도 이미 뭐 이번 이 회담에서도 아시다시피 한일 정상 간의 회담에 국기 없이 회담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영국 여왕의 조문도 취소됐고요. 지각 출국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해프닝과 1일 1일 사고가 있었지만 한미 간의 관계 사실 48초 동안 회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께서 저랑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도 한국어로 대화하는데도 48초면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인사 정도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국의 정상이 두 개국어를 사용하면서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인플레 감축법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 외교 난국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됐습니다. 해임 건의안까지 냈습니다. 민주당. 오늘 좀 공방이 많이 뜨거웠는데요. 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